전반적으로 3월이 상반기 최대 분수령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50bp 올릴 거를 25bp 올린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자. 결국 더 악재가 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석유가 오른다는 것이 미국한테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서방의 제재가 세게 오는 거는 맞지만 러시아도 상당 부분 내성이 생겼다. 두물머리 이코노미스트시죠. 빈센트 김두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책을 쓰시는데, 책이 나오는데, 세계가 직면한 5가지 거대한 변화라는 책이라고. 네. 그래서 좀 흥미로운데, 요즘 하도 세계 금융이 네네. 아주 그냥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네. 어떻게 이 거시경제를 해석을 하고 네네. 그에 맞춰서 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마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올해 1월서부터 한국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네네. 별의별 악재가 다 1년에 쏟아질 악재가 한 달 동안 다 쏟아진 것 같은 느낌. 네네. 뭐 횡령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끊이지 않고 1월서부터 나오는 악재 그로 인해서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엄청 커졌는데 네네. 언제쯤 이게 좀 안정화가 될까? 많은 분들이 네네. 3월 FOMC 네네. 회의의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긴 하죠. 네네. 사실 뭐 지난해 연말부터 뭐 올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또한 글로벌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근데 저는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분수령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분수령이라는 것은 지금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굳이 꼽자면 아마 3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3월 FMC에서 연준의 이 긴축에 대한 속도, 강도, 이런 불확실성들을 좀 제거하고 나면 뭔가 우리가 불안한 악재라 하더라도 이미 알고 지나가는 악재는 또 악재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경험과 함께 3월 FMC 이유를 좀 주목하시는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때 이유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한 자리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때가 좀 더 마음 편하고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3월이 상반기 최대 분수령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분수령이라는 거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무엇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나빠지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게 사실 근저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그걸로 인해서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필 수밖에 없는 뭐 중앙은행들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중앙은행 BOE 또 ECB 뭐 BOJ, BOK까지도 전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겠다.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니까 지난해 계속해서 유동성에 대한 파티가 이어졌던 이 관성이 살짝 이제 불편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금리를 왜 올리느냐라고 본다면 과거에 경기가 좋아서 올린다. 그러면 너무 덜 나이업 좋죠. 그렇죠. 경기가 좋은데 자연스럽게 금리를 조금씩 그러니까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것은 실제 체질적으로 좀 더 건전한 개선이 나타난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 체력을 묵시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악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연 어떻게 될까가 최대 분수령 중에 하나.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하고는 상당히 국면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높아지고 지금의 수준보다는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가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미 매도 먼저 맞은 듯한 모습이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상반기에 상당 부분 불안함들이 모여 있다. 따라서 그런 얽혀있는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지는 것이 아마 3월 중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또한 조심스럽게 올해 연말을 좀 예단해 드리면 사실 그러면 올해 3월 이후에 그러니까 늦은 봄이라고 저는 이른 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월 중순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계속해서 그때부터 투자해서 뭐 올해 말 내년 주구장창 가져가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투자 타이밍이 시계가 되게 짧을 것 같다. 올해는 감히 좀 말씀드리면 3월 중순쯤에 천천히 위험 자산을 담아서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가을 한 중순쯤 그러니까 8, 9, 9월 달쯤에는 포트를 일단은 정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연말에 가서는 다시 한번 경기가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복선을 좀 깔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3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그 뭐 0.5bp니 뭐 1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금리 인상 폭이 네네. 이러한 거칠고 급격한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쏙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파월 의장도 0.25를 지지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게 네. 오히려 주가가 상승으로 그 올라가는 네네. 상승하는 네네.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의미신가요? 사실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요. 네. 3월 달에 일단 금리를 올릴 텐데 25bp씩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죠. 순차적으로 조금씩 연준에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시장이 이제는 감내할 수준의 금리 인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왕 올리기로 한 거 최대한 전후 사정을 보고 천천히 올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내성이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한 번에 50bp씩 올린다든지 아니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100bp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두세 단계상 점프를 하다 보면 솔직히 우리가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게 악재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기본적인 연준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져서 스텝 바이 스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라는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악재가 생겨서 더 악재를 숨긴다라는 측면에는 저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요즘 이제 나스닥이 반등하고 급락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런 걸로 다시 급반등을 했죠.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아졌고 거기에는 0.5bp 그러니까 0.5% 뭐 1%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일단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이유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그대로인데 그런 어떤 정책적 판단으로 0.25를 그냥 간다고 했을 때 네네. 이것이 오히려 주가에는 안 좋을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때문에 생각보다 빨라지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잠시 좀 누그러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를 호재로 볼 것이냐.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호재로도 생각하는 게 하루 있고 또 반대로 악재로 생각하는 게 하루 있는 것처럼 변동성만 키울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근저에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연준의 이런 밑그림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로 단지 조금 50bp 올릴 거를 25bp 올린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자. 결국 더 악재가 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그거를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결국 3월 FOMC에서 6월 FOMC 그 사이에 충분히 확인하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0.25를 하든 아니면 0.5를 하든 일단은 그 발표를 하는 그 순간부터가 일단은 주가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네. 좀 다르다고 보시나요? 상황에 따라. 일단은 지금은 3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100%라고 봐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연준의 의장이 의례적으로 몇 bp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장과의 소통을 원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3월 달 이후에 뭐 5월 초에 있는 또 6월 달에 있는 FOMC마다 올릴지 아니면 5월 달은 잠깐 스킵하고 또 6월 달에 올릴지 아직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많이 내재되어 있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50bp가 아니고 25bp는 환호할 만하다. 하지만 그래도 근저에 깔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게 없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단기적인 반짝, 뭐 3월 FOMC 괜찮겠지라고 안도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또 우크라이나 변수가 생겼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 뭐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건 더 최악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와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월 달에 25bp 금리를 올릴 텐데 이전과 달라진 게 뭐냐?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로 인해서 생각보다 세게 나오는 서방의 제재, 그래서 천연가스, 알루미늄 아니면 국제유가까지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시차를 갖고 짧게는 2달, 길게는 한 분기 이상 우리의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텐데, 그렇다면 다시 하반기에는 금리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녹화분이 아마 주말 사이 아니면 다음 차주에 월요일 날 아마 공개가 될 텐데,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이 모든 수정 경제 전망, 하반기에 조금은 안정될 거라는 이 모든 전망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3월 달에 25bp 올리니까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안도 랠리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불안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FOMC 회의에서 0.25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것이 매수의 신호로 보기에는 불안하다. 아직은 불안하죠. 그렇다고 한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 말이 꼭 있네요. 죽을 때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3월 달 FOMC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첫 금리 인상의 스타트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올릴까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3월 FOMC를 미리 프리뷰를 좀 말씀드리면, 뭐 대차 대표의 스케줄링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중립금리입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원에서 연설 중에 Q&A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지금 중립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립금리는 결국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지금 0에서 0.25%인데요. 금리를 인상한다고 치자.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목표 지점이에요. 그 목표 지점을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에서 2.5% 사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젠 이런 거죠. 25bp씩 시작하면 3월 FOMC 이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0.5%입니다. 그러면 2.5%까지는 200bp. 그러면 한 9번 정도, 8번에서 9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면 끝나는구나. 이게 확인되면 시장은 급반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최종 가는 목적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 목적지가 2에서 2.5%일지 아니면 3에서 3.5%일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5%, 6%, 7%일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사실은 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 모든 것이 확인해 봤을 때, 그러니까 아닐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깔고 있는 게 미국의 개입이 없다. 그 이유도 있어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그림에 좀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미국, 유럽,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계에 있는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언론이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으면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팔은 것이죠. 안쪽으로 굽는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정치색은 없는데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 서방, 물론 러시아가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하지만 너무 서방의 시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럼 러시아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중도를 잡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의 세계관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우리 흔히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죠. 유럽과 아시아에 믹스되어 있는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이 뭐냐면 뭐 대표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소비에트 연방 때의 영토예요. 근데 지금 그 영토 대비 러시아는 상당히 쪼그라져 있죠.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넘어간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영토 측면에서는 축소되어 있는 상태. 그럼 지금의 이 러시아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결국 이전과 달라진 러시아, 뭐가 달라졌는지는 제가 뒤에서 잠시 말씀드릴 거지만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뭐가 달라졌는데 딱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죠.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러시아 경기와 국제유가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유가는 좀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지금 제재 때문에
러시아 경기가 올해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트레이드오프 상쇄될 겁니다. 경기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런 경기뿐만 아니고 돈 보세요.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인데요.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러시아 개국 이래 이렇게 외환이 많은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2014년도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아니면 2008년도 그루지아 사태 이후에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가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니죠. 되게 많은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내성이 생겼습니다. 외환보유고를 보시면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 1년 사이에 달러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그 달러의 포지션을 일부 파운드라든지 아니면 유로가 얼마나 따라잡았는지를 보시면 이번에 서방의 제재가 세게 오는 거는 맞지만 러시아도 상당 부분 내성이 생겼다. 자,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힘이 약해져야지 조속히 끝날 텐데요. 생각보다 조속히 끝날 가능성은 참 옅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는 크림반도 사태처럼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쪼개서 일부 동부 지역은 러시아에 편입되고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을 푸틴은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판을 벌리고 있죠.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에 가입하고, 따라서 어떠한 불확실성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아직 확인하기 전에 뭔가 이제 좀 가격이 싸졌다고, 이제 반등에 고개를 들었다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은 아직은 좀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러시아 상황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요 사태는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고 쉽게 해결이 안 날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원자재 원유 가격의 급등, 그러니까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가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금은 지연해서, 그러니까 좀 숨을 참고 투자를 하자는 말씀드리는 거고, 단 저희 전망이 긍정적으로 해결되길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사태처럼 일각의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는 게,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 안에서 미군이 참전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참전 안 한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 명분도 없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얘기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안보 정책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안보 자산이라는 게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물자와 자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석유에서요, 최근에 반도체로 빠르게 바뀌면서 석유 지역에 매몰되어 있는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러시아, 이 부분에 미국의 국력을 소비하면서까지 들어갈 이유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어졌다라는 거. 만약에 이게 미국의 안보 자산이었다라고 하면 중동과 더불어서 아마 참전했을 겁니다. 어떠한 명분을 대서라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계산이 이미 푸틴도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푸틴이 이런 강한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행동들도 다 이런 이면에 깔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결국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한 오랜 장기간의 케이스 1, 아니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반으로 쪼개지면서 푸틴의 반적인 성공으로 이 해결이 아마 일단락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금융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제 반등하는 기본 이유가 계속 우리 반복했지만은 이제 0.25 정도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뭐 심지어 동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이 정말로 금융시장에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좋은 일이냐에 대해서는 이건 열애로 하고 네네.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네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주식을 사는 타이밍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안정이 됐다 생각하고 네네. 거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우크라이나의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인플레이션 문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대부분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 원유 가격이 뭐 150불, 200불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금리 인상 이후에 네네. 해결되지 않았다
올랐다고 했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뭐 모든 어떠한 가격이 오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미국에서는 과연 유가 상승이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이죠. 수출하는 국가가 가격이 오르면 국부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탈석유화를 천명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구조상 국제유가의 익스포저, 즉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가 높다라는 것은 단체적으로 유가가 올라지면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거기에 모든 제품값도 많이 들고 그렇다면 이전보다 생활하는 소비의 그 코스트, 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렇다면 미국 경기가 둔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거 세물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기업들이 석유 가격을 대외적으로 수출해서 오르는 그 이익분과 소비가 줄어드는 이 감소분을 딱 봤을 때 미국은 소비의 포지션이 GDP에서 차지하는 게 약 한 70% 가까이 되니까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유가 오른다는 것이 미국한테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인 것이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금리가 안 좋아지는 거 플러스 지금 유가가 오르니까 시차를 갖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첩첩산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안정시키려고 탄생한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이 과연 뭐부터 해결할 건가? 경기를 먼저 풀어준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막을 건가?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으면서 경기를 안정화시킨 건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죠. 그 어려운 국면에 있다 보니까 지난해 뭐 연준의 실소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저는 연준이 파월 의장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아니면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어떤 수준까지는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갈 때까지는 지금은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데 포커스온 집중하겠다. 자, 그게 결국 우리 금융시장으로 하여금은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겠다는 것은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사이에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이 시기가 혹시 접목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은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 베팅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결국 투자한다 보면 역발상과 베팅이 분명 중요한 순간이 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더하기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사실 금리 인상 하나 갖고 문제라면 약간 베팅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미래는 우리가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베팅이 미래에 큰 부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왼쪽 차트 미국 연준의 자산인데요. 자산 규모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4조 달러에서 지금 9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 금리를 25bp 아니 금리를 50bp 올리는 것으로 옛날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 있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자산을 우리 흔히 대차대조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대차대조표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것도 또 하나 옵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대차대조표 축소도 같이 논하겠다. 3월 달에 파월 의장의 하원 연설 이후에 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했냐면 이 두 가지가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우 긍정적으로 어나운스가 있었습니다. 금리는 조금 올릴 거고 이 QT, 대차대조표 축소는 시장이 놀래키지 않게 차근차근 할게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월 FOMC 내일 모레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야지. 이거는 빅콜이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해결된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확 잡혀버리면 괜찮은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원래 연준의 그 목표가 2%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맞습니다. 이미 7%, 8%까지 오른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느냐 이게 또 시장의 불안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거죠. 조사모사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아달라. 그렇다면 지금은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것처럼 좀 아프지만 한 100bp 한번 올리자. 그러면 큰 충격이 있겠죠. 단 100bp를 올리되 결국 궁극적으로 8번만 올린다고 9번만 있는다고 시그널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100bp를 올리면 8번이 아니고 10번 올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많고 가정도 많고 환경도 바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리 리스크를 안고 선제적인 콜을 한다? 저는 글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이 설사 30-40% 있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국면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게 좀 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질 좋은 삶을 우리는 영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투자해서 신경 쓰면서 아무것도 못할 그런 삶보다는 훨씬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투자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이제 분수령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히려 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0.5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대표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저는 3월 FOMC에서 아니면 6월 FOMC에서 3월, 5월, 6월 이 세 번의 FOMC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캐치해야 되냐면요. 이제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쬐금쬐금 올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둘기적으로 가고 이런 게 근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올릴 땐 올리고 갈 땐 가고, 즉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일정표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 일정표가 흔히 유동성의 향유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때론 아플지언정 결국 일정표를 확인하고 본다는 것은 이젠 드러난 악재라는 것이죠. 지금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올릴지, 또한 대체자유표 축소를 과거처럼 재투자하는 방식을 줄여나갈 것인지, 그러면 투자하는 걸 중단하기 때문에 여기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4조가 1년 만에 9조가 됐잖아요. 재투자의 오른쪽 차트에 보면 이게 만기 도래하는 국채와 MBS 채권의 추이거든요. 한 10년 걸려요. 재투자 중단해서 옛날에 4조 달러 가려면 10년 걸린다고요. 그렇다면 연준이 긴축하는구나. 근데 10년에 걸쳐서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악재가 내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인 거죠. 단 이러다 보면 이 사이에 경기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연준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연준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국채랑 모기지 저당 채권 MBS죠. MBS를 샀는데 MBS는 미국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만기가 길어요. 30년, 50년 이렇게 깁니다.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는 주기가 30년, 5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한 2035년부터 만기가 좀 도래해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국채를 내다 팔면 미국의 국부와 직결됩니다. 모든 게 국채랑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도 급변하고 금리도 급변하고,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큰 자산을 줄여야 되는데 국채를 줄이는 것보다는 MBS를 먼저 줄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MBS는 만기가 2035년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이걸 좀 더 땡길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땡긴다는 건 뭐냐면 재투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미리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차유표가 빨리 줄어드는 거겠죠.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이었는데 이번 3월 달에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던 게 파월 의장의 멘트예요. 그럼 지금은 환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구조, 시스템을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MBS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고 일정표를 확인한 그 순간이 바로 말씀 주셨던 비콜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에는 주가는 다 올랐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상식처럼 돼 있는데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연준이 과연 지금 저 과다하게 책정된 구조, 저 부채,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축소해 나가는지에 대한 맞습니다. 계획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그렇죠. 투자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하자. 맞습니다. 저게 이제 급속도로 빨라질수록 이 금융시장에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왜 안 좋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다 여유 있게 맞습니다. 충격을 안 받게끔 해왔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가 급격하게 할 수도 있는 아주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왼쪽 차트에 보신 것처럼 늘어도 너무 늘었어요. 부채가. 너무 늘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전부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짓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